조선 왕조실록의 졸기들을 살펴보는 조선실록 졸기. 오늘은 화약으로 왜구를 무찌른 최무선의 졸기입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1395년 영홍무 28년 검규 참참문화부사 최무선의 졸기. 검규 참참문화부사 최무선이 졸하였다. 무선의 본관은 영주요 광흥창사 최동순의 아들이다. 천성이 기술에 밝고 박약이 많으며 병법을 말하기 좋아하였다. 고려조의 벼슬이 문화부사에 이르렀다. 일찍이 말하기를 왜구를 제어하면은 화약만한 것이 없으나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였다. 무선은 항상 중국 강남에서 오는 상인이 있으면 곧 만나보고 화약 만드는 법을 물었다. 어떤 상인 한 사람이 대강 안다고 대답하므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의복과 음식을 주고 수십 일 동안 물어서 대강 요령을 얻은 뒤 도당에 말하여 시험해 보자고 하였으나 모두 믿지 않고 무선을 속이는 자라 하고 험담까지 하였다. 여러 해를 두고 헌의하여 마침내 성의가 감동되어 화약국을 설치하고 무선을 제조로 삼아 마침내 화약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 화포는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육화석포, 화포, 신포, 화통, 화전, 철령전, 필양전, 진략포, 철탄자, 천산오롱전, 유화주화, 촉천화 등의 이름이 있었다. 기계가 이루어짐에 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또 전함의 제도를 연구하여 도당의 말에서 모두 만들어내었다. 경신년 가을에 외선 300여 척이 전라도 진포에 침입했을 때 조정에서 최무선의 화약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무선을 부원수에 임명하고 부원수 심덕부 상원수 나세와 함께 배를 타고 화구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렀다. 왜구가 화약이 있는 줄을 뜻하지 못하고 배를 한 곳에 직결시켜 힘을 다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므로 무선이 화포를 발사하여 그 배를 다 태워버렸다. 배를 잃은 왜구는 육지에 올라와서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하고 도로 운봉에 모였는데 이때 태조가 병마 도원수로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왜구를 한 놈도 빠짐없이 섬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서로 잇따라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조의 덕이 하늘에 응한 까닭이나 무선의 공이 역시 작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개국 후에 늙어서 쓰이지는 못했으나 임금이 그 공을 생각하여 검규 참찬을 제수하였다. 죽음에 미쳐 임금이 슬퍼하여 후하게 부의하였으며 신사년에 의정부 우정승 영성부원군으로 추종하였다. 아들이 있으니 최혜산이다. 무선이 임종할 때에 책 한 권을 그 부인에게 주고 부탁하기를 아이가 장성하거든 이 책을 주라 하였다. 부인이 잘 감추어 두었다가 해산에 나이 15세에 약간 글자를 알게 되어 내어지니 곧 화약을 만드는 법이었다. 해산이 그 법을 배워서 조정에 쓰이게 되어 지금 군기 소감으로 있다. 최무선. 최무선은 고려 충수광 12년인 1325년에 태어났는데 본관은 영주이며 광흥창사 최동순의 아들입니다. 최무선 개인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관직에는 어떻게 진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그의 졸기에는 그의 성품을 묘사하여 천성이 기술에 밝고 박약이 많으며 병법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기록에서는 성품이 통달하고 민첩하여 각 분야의 책을 널리 상고하였고 또 중국어를 잘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최무선이 활동하던 고려 말의 상황은 한마디로 외운애원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이 왜구로 무장을 갖춘 해상 세력이었던 왜구는 1351년 이후 고려 전국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적 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남북조 시대를 맞이해 일본 국내에서 무력 충돌을 빚고 있었던 영주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즉 조직화된 대규모의 군대가 한반도의 인구와 물자를 약탈하기 위하여 습격하였던 양상이 자주 확인됩니다. 고려 조정은 여러가지 방책을 동원하여 왜구를 격퇴하고자 애를 썼으나 수군이 확고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에서 이를 저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왜구들이 상륙한 이후에 지상전을 벌이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해안은 물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전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반도 서남해안의 조은로를 따라 출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최무선의 아버지가 관직 생활을 한 광흥창은 지방의 세 곳 가운데 관원의 녹봉으로 지급할 것을 보관해두는 부서로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 인근에 예성강 어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세국을 운반하는 조은선이 집결하는 곳이었기 때문인데 고려 말에 조은선은 왜구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성에 가까운 예성강 일대까지 왜구가 침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정황상 최무선은 어려서부터 왜구에 의한 피해상을 목격하면서 격퇴하기 위한 방략을 찾는 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무선 이전의 화약 무기와 화약 제조술의 보급, 왜구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고려에서는 이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책으로 화기를 사용하고자 해서 1377년에는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 시점에 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기를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며 화약병기가 고려에서 사용되었던 것은 훨씬 이른 시기로 보입니다. 예컨대 1356년에는 제추들이 숭문관에 모여 서북면을 방어하는 병장기를 사열하였다. 남강에서 총통을 쏘았는데 화살이 순천사의 남쪽까지 날아가 땅에 떨어져 화살기까지 박혔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또한 1372년 10월에도 국왕이 인월고주로 행차하여 화전을 쏘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에도 새로 건조한 전환과 함께 화전과 화통을 시험해보았다고 합니다. 고려는 이미 적어도 공민왕대부터 화약 무기를 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아마 해외에서 입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화약 무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지 못해 고려에서는 당시 세계 최고의 화약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명나라에서 화약 등의 실물과 제작 기술을 얻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공민왕은 명과 외교관계를 맺은 직후인 1373년 11월에 명의 사신을 보내 왜구를 격퇴하기 위한 무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요청을 접수한 명 조정에서는 애들러 거절하는 문서를 고려에 보내왔습니다. 고려에서 화약과 유황, 염초 등을 요구한 데에 대해 명의 황제는 그것은 어디에나 있는 물품인데 다만 배합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며 고려에 전해주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조술을 전수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에서 직접 제조하여 전해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아직 국내외의 안보가 확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에 제조기법을 알려주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홍무제의 발언은 반은 사실을 말한 것인데 유황은 희귀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광물이므로 그것을 얻는 데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염초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을 만드는 데에는 핵심적인 원료로 유황, 숯과 함께 염초가 필요한데 그것을 제조하는 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염초는 질산탄륨으로 전통적으로는 담 밑에 있는 빛이 검고 맛이 매운 흙과 같이 질소 성분이 있는 흙에 알칼리 성분이 있는 쑥재와 곡식대제를 섞어 물을 넣고 끓이는 방식으로 제조했습니다. 이런 흙이나 식물과 같은 재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둘을 혼합하여 염초를 만들어내는 비법은 경험상으로는 쉽게 터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최무선의 공로는 바로 이 염초를 확보하는 기술을 익혀 보급했다는 것에 있는데 화통도감을 설치했음을 전하는 기록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최무선이 원의 염초장인 이원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잘 대우하고 가만히 그 비법을 물어서 가동 몇 명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시험해보고 드디어 건의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위에서 본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최무선의 아들인 최해산의 말을 인용한 다음 기록도 그가 염초를 구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호가 지은 화약고기에 군기시 부정 최해산 군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선군이 일찍이 왜구가 침입하면 제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여 수전에서 화공을 쓸 방책을 생각하고서 염초를 구워서 쓸 기술을 찾았다. 중국인 이원이라는 자는 염초 굽는 장인인데 공이 대우를 매우 후하게 하면서 은밀히 그 기술을 물어서 집에서 부리는 종 몇 명을 시켜 사사로이 기술을 익히게 하고 그 효과를 시험한 뒤에 조정에 건의하여 홍무 10년 정사년 10월에 처음으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염초를 굽게 하였다. 또 중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자를 모집하여 전함을 만들게 하고 공이 직접 감독하였다. 이상의 기록에서 모두 최무선이 중국인 이원이라는 인물에게서 염초 제조법을 배워 익혔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그의 출신을 두고 고려사에서는 원나라 출신의 염초 장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조실록에서는 강남의 상인으로 신증동 궁녀제 승남에서는 중국인으로 기록하고 있어 최무선이 익힌 화약 기술의 원류가 원나라, 즉
중국 화북 지방 것인지 명나라의 기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화약무기 도입과 그 효과. 1377년에 화통도감이 설치된 이후 화약은 급속도로 발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태조실록에 따르면 그 이후 거의 20종의 화약무기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화통도감을 설치한 지 반년 만인 1378년 4월에는 개경과 외방에 각 사찰에 화통방사군을 정하였는데 큰 사찰에 3명, 중간 사찰에 2명, 작은 사찰에 1명씩으로 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전문 부대를 편성해 지급할 정도로 화기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실전에 투입된 화약무기는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380년에는 지금의 전라도 옥구인 진포에 외구에 배 500척이 들어와 상륙해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화포로 정박한 적선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1383년에는 진도에서 화포를 가지고 적선 17척을 불태우는 승리를 얻기도 했는데 이 싸움을 이끈 정진은 일찍이 오늘과 같은 통쾌한 일은 없었다고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해상전뿐만 아니라 지상전에서도 화포는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했는데 상륙한 이후 내륙 지방으로 깊이 들어온 왜구를 섬멸하는 데에도 화포가 유용하게 쓰였던 것입니다. 왜구는 험한 산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도 했는데 화포를 쏘아 적의 진지를 불태워버림으로써 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려군이 화포를 사용하게 되면서 왜구와의 전투는 양상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30년 이상 전국을 들쑤셔 놓았던 왜구는 화포의 위력 앞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에서 고려군은 화포를 이용하여 제해권을 장악해 왜구의 배들이 한반도 연안을 횡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상륙한 왜구와의 전투에서도 화포의 활약으로 고려군이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통도감은 창왕 때인 1389년에 혁파되어 군기시로 통합되었는데 폐지를 주장했던 조주는 도감은 일이 생기면 설치하고 일이 없어지면 혁파하는 것이 예라고 했습니다. 우왕 말년 이후로는 왜구가 한층 잦아들었던 것이 화통도감을 통폐합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후 화약무기 사용에 관한 기록이 현저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조선 건국 이후로도 태조 이성계대에는 화약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다가 태종 즉위 직후 최무선의 아들 최혜산을 등용하면서 화약무기 개발은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태종 7년인 1407년에는 화약장을 33명이나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런 개발의 결과 1409년에는 화차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했는데 태종실록에서는 화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화차의 제도는 촬영전 수십 개를 구리통에 넣어서 작은 수레에 싣고 화약으로 발사하면 맹렬하여 적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런 화약무기 개발에 초석을 놓은 공로로 최무선은 사후인 1401년에 의정부 의정승 영성부원군으로 추증되었고 아들 최혜산은 대를 이어 군기시에서 활약하게 되었으며 한동안 자손들은 최무선의 공으로 서용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실록 졸기는 화약으로 왜구를 무찌른 최무선의 졸기였습니다.